예,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그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2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는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파트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과 지표 및 목표치이고 두 번째 지표가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과 지표 및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전담기관의 등록 및 기탁하는 연구개발 성과와 그 밖의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된 성과 지표 및 목표치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표 중에는 전담기관, 전문기관이죠, 이제. 전문기관에 등록해야 되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전담기관에 등록해야 되는 지표는 아니지만,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연구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하고 목표치를 기재토록 되어 있다라, 기록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성과물의 성능 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평가할 거냐 하는 것들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결과물의 성능 지표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서 주요 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은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확인서, 그 다음에 수요계 평가 등을 활용을 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에는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뭘 작성하라고 하는 건지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장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작성 지침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성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성과 지표라든가 측정 방법은 연구개발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이냐, 정량적이냐, 아니면 도전적이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이걸 보고서 연구개발 목표가 뚜렷하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구개발이 끝났을 때 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량적인 목표를 봤을 때 이 연구개발 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도전적이다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제시된 정량적인 목표, 성과지표나 측정 방법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는지 완수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연구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평가를 받을 때 이 연구개발 기관은 당초에 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단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과지표나 그런 것들을 제시할 때는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때는 반드시 국내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전적으로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국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치를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낮게 목표를 잡는 경우에도 이건 국내에 이미 다 개발이 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돼? 하는 것들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전성하고 달성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줘야 돼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목표를 아주 낮게 잡는 경우에는 이게 도전성에 의심을 받을 경우가 있고요. 너무 높게 잡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끝나고 났을 때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도전성도 고려를 하시되 달성 가능성을 반드시 살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정량적인 목표, 성과 지표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과 지표를 제시할 때, 성과 목표를 제시할 때는 그 연구개발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질적 대표, 그 탁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질적인 대표를 골라서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텐데, 그 지표들 중에서도 우리 연구개발기관은 이렇게 우수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위주로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측정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우수한 탁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 지표나 목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탁월성, 그렇죠? 그 다음에 측정 가능성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연구개발 과제의 질적인 그 달성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과 지표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록 기탁 지표 수치라고 하는 거는 그 정부는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의 효과성, 효율성을 늘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가 되는 지표들 같은 것들을 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이제 연구개발 성과관리 유통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지원 정보는 어디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연구장비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로서 이제 특허 같은 것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정부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기탁해야 되는 성과 정보가 있어요. 학술 논문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된 정보라든가, 연구개발 보고서의 서지 정보라든가, 보고서 정보는 어디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획득한 연구시설 장비 정보는 어디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기탁 지표에 수치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사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특허 출원을 2000년대 몇 건 했다, 2000년대 등록을 몇 건 했다 하는 것들을 수치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개발 성과관리 유통기관에 등록 기탁해야 되는 지표는 아니지만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수치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개발을 통해 상출할 성과로서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수입, 사업화 실적, 비용절감 실적, 기술이나 제품의 인증 실적,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실적, 신기술 지정 실적, 무역수지 개선 실적, 경제적 파급 효과 실적. 경제 파급 효과는 뭐 수출입 대체 효과나 뭐 고용 창출 효과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계 지원 실적. 우리는 이 연구개발 과제를 하면서 산업계를 얼마나 지원을 했다 하는 실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 실적, 인력의 양성 실적, 그 다음에 그 정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사업이지만 정책 연구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일부러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책 연구를 해서 법령에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하는 것들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정책 활용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특성 반영 지표로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성과 지표 및 목표치 관련해서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하는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허 출원 관련해서는 1차년도에 2건을 출원을 하고 2차년도에 3건을 출원하겠다. 그래서 총 5건의 특허 출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 특성 반영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그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화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을 2차년도에 한 건 하겠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신기술 지정을 한 건을 받겠다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그 전담기관 등록 기탁 지표하고 연구개발 과제 특성 반영 지표 합해서 4건, 2차년도에 4건, 그래서 합쳐서 5건을 하겠다 하는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는 연구개발 과제의 이제 성과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상용화 관련된 거는 신기술 지정 건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긴 하지만 신기술 지정이나 시제품 제작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거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20%, 30%, 50%에서 합계가 70%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잘못된 게 하나가 있는데 신기술 지정 건수가 개는 한 건인데 1차년도, 2차년도에 마킹이 안 돼 있네요. 이게 2차년도에 지정받는 거로 해서 2차년도에도 5건의 그 성과 지표를 내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수정을 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개나 아래쪽에 있는 개가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물의 성능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로 달성하려고 하는 주요 결과물의 성능을 수치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로 기재하되 평가 항목, 단위, 비중, 그 다음에 기술 보유국, 연구개발 전에 국내 수준, 목표치, 근거 같은 것들을 수치로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로 제시하는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표의 명이 뭐다 하는 것들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밀도를 가지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해수율을 갖고 받겠습니다. 인장 강도를 가지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내충격성이나 작동전압이나 응답시간이나 해상도 같은 걸 갖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하는 지표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정된 지표의 단위를 적어주면 돼요. 아래는. 그래서 정밀도와 관련된 단위, 해수율과 관련된 단위 하는 것들의 평가 항목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단위를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게 정밀도, 해수율, 인정 강도 가지고 받을 텐데 이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밀도가 가장 필요한 또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평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가지고 한 50% 평가를 받고 해수율이나 인정 강도 같은 경우는 30%, 20%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상대적 중요도이기 때문에 평가 항목별 중요도를 다 비중을 합산했을 때 100%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100% 넘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100% 초과하는 걸 금지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평가 항목별로 이 해당 기술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기관, 성능 수준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 국가 및 기관의 명칭과 성능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 수준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의 국내 최고 성능 수준을 적어주고요. 두 번째는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할 기술적 목표 성능을 제시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현재 이 연구 개발 기관이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 개발 과제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국내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연구 개발 기관이 어디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런 것들이죠. 얼마나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았냐 또는 달성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 정밀도가 6나노메타인데 국내 수준은 7나노메타다. 근데 우리 연구개발기관 같은 경우는 6나노메타로 했다. 왜 6나노메타로 했느냐? 그럼 국내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수준에 도전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 분야별 성능 지표 보면은 성능 지표는 굉장히 많아요. 산업 분야별로 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포장 속도 같은 경우는 분당 몇 개를 포장하느냐, 최고 사용 압력 같은 경우는 제곱 센티미터당 몇 킬로그램까지 견딜 수 있느냐, 회전 속도는 몇 RPM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그 성능 지표하고 단위로 제시를 하는 거죠. 측정 속도 같은 경우는 초당 몇 메타 측정 속도니까 이게 초당 메타로 돼 있으니까 아마
초당 1m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쪽 그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일 거고요. 회전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각도니까 디그리가 되겠죠. 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송오차 같은 경우는 이송하는 데 있어서 그 기계에서 이제 이송 장치 같은 경우는 이송하는 데 있어 오차를 마이크로메타 단위로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시간 같은 경우는 개당 몇 분 정도 걸려서 하겠다. 뭐 그런 그 성능 지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위치 결정도 같은 경우도 그 위치의 오차가 몇 밀리미터의 수준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 분야에서는 그 성능 지표하고 단위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속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밀도 같은 경우, 그렇죠? 세제곱센티미터당 몇 그램 정도, 해수율은 몇 %를 하겠다. 피로 강도는 몇 메가파스칼로 하겠다. 그다음에 내열성 같은 경우는 몇 도씨까지 견디도록 하겠다. 내충격성 같은 경우도 제곱 밀리미터당 몇 킬로그램까지 충격에 견디도록 하겠다. 용접 속도는 그 밀리미터당 몇 분으로 하겠다. 불순용 함량은 몇 %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능 지표하고 단위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치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맞춰서 얼마까지 하겠다 하는 걸 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섬유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섬유를 이렇게 뿜어내는 방사속도 같은 경우는 분당 몇 메타 하겠다. 압력 손실은 몇 %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밀도 같은 경우는 뭐 세제곱센티미터 몇 그램까지 하겠다. 통기도 같은 경우는 뭐 그 제곱센티미터당 몇 cc의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성능 지표하고 단위가 되겠고요. 화공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율은 몇 %를 하겠다, 해수율은 몇 %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주파수 범위는 2GHz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 비율, SN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50dB 이하로 하겠다. 그 다음에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 SMD 타입을 하겠다. 이게 표면 실장이죠, 그렇죠? 서페이스 마운팅 디바이스 타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동작 온도, 오퍼레이션 템퍼레이처는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80도까지 하겠다. 커런트 컨섬션, 전류 소모 같은 경우는 6mA 이하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성능 지표하고 단위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AC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성능을 평가할 건지 하는 것들에 따라서 성능 지표를 정하고 단위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C를 잘 참조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결과물의 성능 지표를 작성하는 요령을 좀 작성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축의 손떨림 방지 장치를 5축으로 그 수준을 높여서 개발하는 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정 성능은 그 단위는 축, 방향이 되겠고요. 어느 방향으로 고정을 하겠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해상도나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의 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그 평가 상목의 비중을 60%로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 성능 축과 관련해서는 한국 LI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구현하고 있는 게 3축까지 가능한 거 돼 있죠. 그래서 현재 국내 수준은 연구개발하기 전에 국내 수준은 3축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차년대 2축을 완성하고 2차년대 5축까지 하겠다. 목표 설정 근거는 좀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는 게 목표 설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도전성을 인정받는 데는 그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과연 그렇게 달성할 수 있겠어? 하는 것들이 이제 아마 퀘스천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개발 목표나 내용, 추진 체계, 방법을 설명할 때 충분히 디펜스를 하면은 뭐 무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동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액추에이터가 움직일 수 있는 거가 구동 변이가 되겠는데, 단위는 마이크로메타로 하겠다. 전체적인 비중은 20% 하겠다. 그 다음에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의 SS사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능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되겠다. 100 마이크로메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전의 국내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메타다.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1차년도에 70 마이크로미터, 2차년도에 100 마이크로미터 성능을 보이도록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연구개발 전이나 후나 뭐 이렇게 스펙이 똑같은데 이게 뭐 과연 또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사실은 축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구동변이 같은 경우는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 같은 경우는 스펙을 이제 시장 수에 맞춰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걸 하되 우리는 보정 성능 축을 3축에서 5축으로 하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뭐 평가 항목은 뭘로 할 거냐, 단위는 뭘로 가져가느냐,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은 위에 두 개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한 요령으로 그렇게 데이터나 수치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 연구 개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결과물의 성능을 수치로 기재하는 겁니다. 평가 항목에서는 성능 지표에 기재한 평가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 평가 방법하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가 항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평가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뭐 크게 뭐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하겠다.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받겠다. 그래서 성능이나 기능적인 요소들을 확인을 받고 이런 것들이 뭐 인증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공인기관에서 평가 못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평가를 해주는 데가 없다고 해서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실험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상용화 사업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수요로 하는 기업의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요 기업의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기관에서도 안 되고 수요 기업에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봤을 때 야, 그 뭐 네가 평가한 건데, 네가 평가한 건 네가 네 맘대로 한 건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수치를 어떻게 시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공인기관도 안 해주고 수요기업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스펙이면은 충분히 사업화나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뭐 개척기기는 어떤 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뭐 국제심사기구가 어디에 준해서 할 거고요. 하는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환경 같은 경우도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기재해 주면 돼요. 그냥 뭐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할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떨림 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위의 진동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주어진 기준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먼지 같은 것들도 끼워서도 안 되고 진동이 있어서도 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클린룸 환경에서 무진동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할 겁니다. 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공인기관하고 수요기업 평가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연구개발기관을 위해서 또 그걸 해줄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공인기관에서 시험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기업 같은 경우는 시험은 가능하되 뭐 자기들 자체적인 제품을 시험하기도 바빠서 다른 데 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들 기관에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사전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시험 연구기관을 몇 군데를 사례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섬유와 패션 분야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PT시험연구원은 섬유, 가죽, 환경, 산업 등, 그 다음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섬유의 원단이나 의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코티티 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완구, 라돈, 마스크, 화장품, 의약외품, 기술과 관련된 시험평가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화학, 환경, 의료, 조선해양 기술과 관련된 시험평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건설재료, 건축재료, 화재안전, 주거생활안전과 관련된 시험평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분야, 기계계량 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들을 시험평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출연 연구원들, 이것도 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들이죠. 거기나 아니면 전문생산기술 연구원, 이건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서 인정받은 그 전문생산기술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등에서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 설비나 장비를 구축해 놓고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그 기능이나 성능들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전문 시험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승인을 받아서 시험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연구 개발한 결과물의 성능이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그 시험, 평가 인증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평가 항목. 평가 항목 관련해서는 도정 성능 오축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받겠다. 평가 환경은 클린룸에서 영상 촬영해 가면서 이미지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보겠다. 그다음 부동변이 관련해서도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받겠다. 환경은 클린룸 영상 환경에서 촬영 범위를 분석하겠다. 부동부 질량 같은 경우는 수요기업의 평가를 받겠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인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대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요기업에서 만족하는지 하는 걸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탑재가 용이한지, 그 다음에 사용이 편리한지 하는 것들을 분석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상용화 환경에서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평가 방법하고 평가 환경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능 목표를 너무 낮게 잡다 보면은 도전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능 목표를 너무 높게 잡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가 끝났을 때 달성을 못해서 그 페널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작성하실 때는 도전성하고 달성 가능성을 잘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